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두바이 국제공항에 이상한 데이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노선 승객들만 유독 대기열이 사라지고 체류 시간이 급감하고 있었죠. 현장에 가보니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공항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나라 단체가 그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와 모방은 단 3초 만에 구별됐습니다. 대체 무엇이 공항의 구조까지 바꾸게 만든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그날 새벽 제 손에 들려온 보고서 한 장이 제 경력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32개 노선의 승객 체류 효율 데이터가 일렬로 나열돼 있었는데 단 하나의 노선만 수치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전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제 이름은 엘리노어 하트입니다. 나이는 52이고요.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공항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서 27년째 일하고 있죠. 공항이라는 공간을 설계하고 승객의 동선을 분석하고 체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제 전문 분야예요. 전 세계 40여 개 공항의 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중 14곳은 제가 직접 설계를 이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늘 생각해왔죠. 그래서 그날 새벽 런던 본사에서 날아온 긴급 리포트를 열었을 때도 감정보다 숫자부터 봤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3터미널 승객 체류 효율 분석 보고서였어요. 3터미널이면 제가 3년 전에 동선 재배치 프로젝트를 맡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이 안내판 위치를 바꾸고 수화물대 주변 동선을 재설계해서 평균 체류 시간을 12% 줄여놨거든요. 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공항은 제 이력서에서도 앞쪽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근데 보고서를 열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특정 시간대에만 대기열 정체가 거의 사라진다는 데이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서울발 항공편이 도착하는 시간대였어요.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다른 노선들은 여전히 정체가 심한데 서울 노선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만 유독 깨끗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표본수가 적거나 측정 장비 오작동이거나 27년 동안 이런 이상치를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대부분은 데이터 수집 과정의 실수였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사 데이터팀에서 추가로 보내온 자료를 보는 순간 전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석 달치 데이터가 일관되게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 노선 도착 시간대의 평균 체류 시간이 다른 노선 대비 41%나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41%요? 이건 오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현상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바로 연락이 왔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전 이틀 뒤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바이 공항 운영센터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새벽 4시였어요. 관제실에 들어서자마자 야간 운영 책임자 파드와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트 씨, 솔직히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뭘 바꾼 게 Hello, it's so 아니거든요. nice to meet you. 전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건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희가 아니라 승객들이 이 공항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승객이 공항을 바꾼다고요? 27년 동안 수백만 명의 승객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승객이 시스템을 주도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은 설계자가 만드는 겁니다. 승객은 그 설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고요. 그게 제가 27년간 믿어온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그 원칙이 무너지기까지는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관제창 앞에 섰습니다. 3터미널 도착층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벽 뒤편이었어요. 오전 6시 15분
첫 번째 항공편이 도착하기 직전이었죠. 파드와 C가 옆에 서서 모니터 세 대를 동시에 띄워놨습니다. 하나는 실시간 동선 추적, 하나는 대기열 밀도 분석, 마지막 하나는 구역별 체류 시간 표시였어요. 전 노트북을 꺼내 기록 준비를 했습니다. 습관이죠. 27년 동안 현장 관찰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으니까요. 6시 20분 프랑크푸르트발 항공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240여 명의 승객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그래도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승객들이 수화물대 주변으로 몰려드는데 거기서부터 혼잡이 시작됩니다. 카트를 가로로 세워놓는 사람, 수화물대 바로 앞에 온 가족이 벽처럼 서 있는 경우, 짐을 찾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지도를 펼치는 사람. 동선이 역류하기 시작하면 뒤에서 오는 승객들까지 전부 정체됩니다. 모니터에 빨간 점들이 수화물대 주변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였죠. 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표준 패턴 이상 없음. 6시 45분 리야드발 항공편 도착.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이쪽은 대가족 단위 승객이 많아서 혼잡도가 더 심했어요. 카트 세 대를 나란히 끌고 가는 가족, 면세품 봉투를 양손에 들고 통로 한가운데 서서 통화하는 남성. 모니터에 빨간 점들이 더 짙어졌습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7시 5분. 서울발 항공편 도착 예정 시각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데이터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결국 같은 공항, 같은 구조, 같은 입국 절차를 거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41% 차이라는 건 아마 뭔가 측정 조건이 달랐을 거라고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320여 명의 승객이 브릿지를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승객들이 수화물대 쪽으로 이동하는데 뭉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안내판이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었는데 승객들이 알아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봤어요. 수화물대에 도착한 승객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수화물대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서 있었어요. 컨베이어 바로 앞에 달라붙어 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이 나올 때만 앞으로 나가서 꺼내고 바로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사이로 다른 승객이 자기 짐을 꺼내러 들어갑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말을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파드와 C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번 이래요. 서울 노선만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아까 프랑크푸르트와 리야드 노선에서 빨갛게 뭉쳐있던 수화물대. 주변이 서울 노선 승객들이 있는 구역에서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정체 없음. 역류 없음. 병목 없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상당수의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공항 지도였어요. 출구 방향 환승 게이트, 택시 승강장 위치가 미리 띄워져 있었던 겁니다. 수화물을 찾기도 전에 이미 다음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전 메모를 멈추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27년 동안 공항을 설계해온 사람으로서 전 승객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자신이 있었거든요. 인간은 군중 속에서 본능적으로 밀집하고 출구를 향해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고 자기 집 앞에서 멈추면 주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공항 설계의 기본 전제예요. 그 전제 위에 안내판을 세우고 동선을 유도하고 병목을 해소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제를 완전히 뒤집고 있었어요. 밀집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돌진하지 않았어요. 멈춰도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제가 27년간 전제로 삼아온 인간 행동 모델이 이 사람들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파드와 C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어요. 실시간 체류 시간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노선 평균 체류 시간 47분, 리야드 노선 52분.
서울 노선 28분. 전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28분. 같은 공항, 같은 시설, 같은 절차인데 체류 시간이 거의 절반이었어요. 이건 설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차이였어요. 그때 전 처음으로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건 한국 승객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27년 동안 공항의 효율은 설계자가 만드는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였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승객이 효율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제가 27년 동안 해온 일은 뭐였던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전 노트북을 닫고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더 봐야 한다고 하루치 데이터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숨길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매일 새벽 5시에 관제실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서울 노선 도착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관찰했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밀집 없음, 역류 없음, 체류 시간 최소. 전 인정하기 싫었지만 메모장에 적어놓은 숫자들이 점점 쌓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시 30분 카이로발 항공편이 도착했어요. 2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포함된 편이었는데 입국 심사를 통과한 직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체 인솔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앞에서 손짓을 하며 승객들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뒤처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요. 파드와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단체 지난주부터 저러더라고요. 서울 노선 승객들처럼 빠르게 통과하겠다면서요. 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방이요? 파드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노선이 빠르게 빠진다는 게 터미널 안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다른 노선 단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어요. 확실히 그 단체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화물대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이동하더라고요. 인솔자가 계속 재촉했어요. 앞사람을 바짝 따라붙으라고, 카트는 나중에 가져오라고, 짐 나올 때까지 줄 서서 기다리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건 맞는데 방향이 엉켜버린 거예요. 앞사람을 따라가느라 안내판을 확인하지 않은 승객 대여섯 명이 환승 통로로 빠져버렸고 뒤따르던 사람들은 갑자기 앞이 끊기니까 멈춰 섰습니다. 그 뒤에서 밀려오던 리아드 노선 승객들과 동선이 겹치면서 보안 검색대 앞 복도가 순식간에 막혀버렸어요. 전 모니터에서 빨간 점들이 급속도로 뭉치는 걸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 정체가 아니라 동선 충돌이었거든요. 공항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보안 검색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인솔자가 이끄는 단체 중 몇 명이 대기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끼어들려 했던 겁니다. 빠르게 하겠다는 거였죠. 바로 뒤에 서 있던 독일인 가족이 거세게 항의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솔자는 영어로 뭐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양쪽 다 흥분한 상태라 대화가 안 됐어요.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고 검색대 한 라인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전 관제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메모했어요. 형식만 복제된 질서는 오히려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 속도를 흉내냈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그때 제 시선이 모니터 왼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보안 검색대 오른편 4번 라인이었어요. 서울 노선 승객 20여 명이 서 있었는데 그쪽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옆 라인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보안 요원이 뛰어다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은 줄을 유지한 채 한 발짝씩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돌려 소란을 구경하지도 않았어요. 가방에서 전자기기를 미리 꺼내 트레이에 올리고 재킷을 벗어 접고 신발을 벗어가지런히 놓고 검색대 요원이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면서 비로소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단체가 흉내낸 건 속도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앞사람을 따라가는 것,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 하지만 서울 노선 승객들이 만들어낸 건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간섭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의 동선을 침범하지 않고 내 공간을 최소화하고 다음 사람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것. 그게 쌓이니까 전체 흐름이 빨라진 거였죠. 속도는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안 검색대 소란이 진정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노선 승객들은 이미 검색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넘어간 뒤였어요. 그때 한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소란이 한창일 때 서울 노선 승객 한 명이 옆 라인 쪽으로 다가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흥분해 있던 독일인 가족에게 영어로 조용히 말을 걸더라고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관제실에서 들을 수 없었지만 모니터로 보니까 독일인 남성의 어깨가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긴장이 풀린 거죠. 여성은 짧게 뭔가를 더 말하고 미소를 짓고 자기 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드와 씨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저분 매번 그래요. 서울 노선 승객들 중에 저렇게 주변을 챙기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직원이 하는 일을 승객이 대신 해주는 거죠. 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건 규율이 아니다. 문화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줄.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유지되던 질서. 그리고 옆 라인의 소란까지 진정시킨 한 명의 승객. 전 27년 동안 수백 개의 공항을 돌아다녔지만 승객이 다른 승객의 감정까지 관리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게 교육의 결과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더 깊은 어떤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승객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파드와 씨에게 말했어요. 서울 노선 전담 승무원 팀을 만나고 싶다고요. 승무원 교육팀을 만난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두바이 공항 인근에 있는 항공사 트레이닝 센터 3층 회의실이었어요. 파드와 씨가 미리 연락을 넣어줬더라고요. 서울 노선 전담 객실 사무장 나디아 씨와 선임 승무원 2명이 나왔습니다. 전 원래 현장 인터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주관적이고 기억은 왜곡되니까요. 데이터가 훨씬 정확하죠. 하지만 이번엔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착 후 동선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보여준 그 행동 패턴이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디아 씨는 14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중동, 유럽, 동남아 노선을 두루 거친 뒤 3년 전부터 서울 노선을 맡고 있었죠.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울 노선이 다른 노선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말해달라고요. 나디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탑승 시간이요. 다른 노선은 300석 기준으로 보통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좌석 찾느라 헤매는 분, 기내 수화물함에 짐 넣다가 막히는 분, 좌석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는 분. 매번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 노선은요, 평균 16분이에요. 16분이요? 전 되물었습니다. 300석을 16분에 채운다고요? 나디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유를 보면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이미 좌석 번호를 외우고 있거든요. 탑승구 앞에서부터 봐요. 보딩 패스를 계속 확인하면서 서는 게 아니라 자기 구역 번호가 보이면 바로 움직여요. 기내에 들어가면 수화물함을 열고 짐을 넣고 닫고 앉아요. 이 과정이 거의 한 동작처럼 흘러가요. 옆에 앉아있던 선임 승무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막지 않아요. 짐을 넣는 동안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 본인이 옆으로 비켜서 먼저 지나가라고 해요. 그 작은 양보가 쌓이니까 전체 탑승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전 메모를 하면서도 고개가 절로 기울어졌습니다. 탑승 시간 단축이라는 건 항공사 운영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거든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서 있는 시간 1분이 줄면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의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져요.
설계 컨설턴트로서 저희가 탑승 시간을 5분만 줄여도 대단한 성과로 보고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10분을 줄여버린 거였어요. 전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내 서비스는 어때요? 기내식 배분 같은 건요? 나디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살짝 웃음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죠. 기내식 배분 시간은 40% 정도 단축돼요. 이것도 저희가 뭘 바꾼 게 아니에요. 승객들이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면 미리 테이블을 내려놓고 이어폰을 빼고 좌석을 세워놓거든요. 저희가 카트를 끌고 갔을 때 바로 트레이를 건넬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전 펜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가면 좌석마다 상황이 달라요. 잠든 승객을 깨워야 하고 테이블 위에 짐이 올려져 있어서 치워달라고 해야 하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몇 번이고 선택지를 반복해야 하죠. 한 줄에 30초씩만 더 걸려도 300석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전 하나 더 물었어요. 비상 상황은요? 난기류 같은 거. 나디아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야간편에서 심한 난기류를 만났거든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졌는데 다른 노선이었으면 보통 이때 난리가 나요. 화장실에 가려는 분, 짐을 정리하려는 분,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안전벨트 안 매신 분한테 하나하나 가서 확인해야 하고. 그런데 그날 서울 노선에서는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고 20초 안에 거의 전원이 벨트를 착용했어요. 20초요? 전 또 되물었습니다. 네. 보통은 2분에서 3분 걸려요. 승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희가 안내 방송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제가 복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미 다 매고 있었어요. 심지어 옆 좌석에 앉은 외국인 승객이 벨트를 못 매고 있으니까 한국 승객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했을 텐데 그냥 손짓으로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틀 전 보안 검색대에서 봤던 장면이 겹쳤습니다. 옆 라인의 소란을 진정시킨 그 여성 승객. 비행기 안에서 옆 좌석 외국인의 벨트를 도와준 승객. 같은 패턴이었어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챙기는 거. 나디아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트 씨, 저 14년 동안 여러 노선을 다녔어요. 솔직히 처음에 서울 노선 배정받았을 때는 좀 걱정했거든요. 아시아 노선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겠다, 문화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노선은요, 승무원이 편해요. 진짜 편해요. 제가 물었죠. 어떤 의미에서요? 나디아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승무원이 승객을 관리해야 해요. 안내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중재까지 해야 하죠. 근데 서울 노선에서는요, 승객들이 승무원을 배려해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식사 트레이를 돌려줄 때 꼭 고맙다고 말해주시고 쓰레기를 직접 모아서 건네주시고 심지어 긴 비행이 끝나면 수고했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디아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팀 승무원들은 서울 노선 근무를 선호해요. 내부 설문에서도 나왔거든요. 선호 노선 1위가 서울이었어요. 급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비행이 끝나고 나면 덜 지치거든요. 몸도 마음도요. 트레이닝 센터를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 주차장으로 가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27년 동안 저는 공항의 효율을 건물 구조와 안내 시스템으로만 생각해왔거든요. 더 좋은 안내판, 더 넓은 통로, 더 빠른 검색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효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내판을 새로 세운 것도 아니고 통로를 넓힌 것도 아니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옆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반걸음을 비켜선 거예요. 그 반걸음이 300명이 모이니까 시스템이 된 거였습니다. 전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하지? 승객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런던 본사 임원들이 믿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공항 전체 시스템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정기적인 서버 점검인데 그동안 체크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돼요. 보통 한두 시간이면 복구되지만 그 사이에 대기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 이미 여러 공항에서 그 상황을 겪어봤어요.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서울 노선 승객들이 보여준 이 질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만 작동하는 껍데기인지 그걸 확인할 기회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서버 점검일 아침이었어요. 전 평소보다 일찍 새벽 4시 반에 관제실에 들어갔습니다. 파드와 C는 이미 와 있었어요. 모니터 6대가 전부 켜져 있었고 야간 운영팀 전원이 비상 대기 상태였죠. 정기 점검이라고 해도 공항은 24시간 운영이니까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만큼은 항상 긴장하게 돼요. 5시 정각 체크인 서버가 내려갔습니다. 예정된 점검이었어요. 보통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복구됩니다. 그동안 수동 체크인으로 전환하고 대기열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게 표준 절차죠. 그런데 5시 40분쯤 파드와 C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복구 예상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서버 쪽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속으로 긴장했어요. 2시간이면 그 사이에 도착하는 항공편만 7편이었거든요. 1,500명이 넘는 승객이 체크인도, 보딩패스 재발급도, 수화물 태그 확인도 못한 채 터미널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6시가 넘으면서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수동 체크인은 자동의 4배에서 5배 시간이 걸리거든요. 줄이 카운터에서 출발층 로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전 관제창에서 내려다보면서 시간대별 메모를 시작했어요. 6시 15분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멜버른행 노선 승객 한 명이 카운터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관제실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모니터로 보니까 양팔을 벌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뭔가 설명하는데 승객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갔습니다. 6시 30분 상황이 확대됐어요. 여러 노선에서 동시에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거죠. 카메라를 체크인 줄에 비추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아마 공항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폰을 꺼냈어요. 모니터에 찍힌 로비 풍경이 전부 스마트폰 불빛으로 반짝이더라고요. 파드와 C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또 시작이에요. 이러면 본사에서 전화 옵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분노가 나오고 분노는 소리로 표출되죠. 27년 동안 수십 개 공항에서 봐온 패턴이에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6시 45분. 서울발 항공편 승객들이 출발층 체크인 구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편은 환승객이 아니라 출발 대기 승객 30여 명이 서울행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는 질서 있게 보이던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이 관찰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서울행 승객들이 체크인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줄은 이미 로비 끝까지 늘어서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시스템 점검 중 체크인 지연이라는 안내가 떠 있었고요. 전 모니터를 주시했어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행 승객들이 줄 끝에 서더니 그냥 기다렸습니다. 폰을 꺼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항공사 앱을 열어서 지연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동행자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둘 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기다리겠다는 거였죠. 전 좀 더 지켜봤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서울행 승객 30여 명 중 카운터에 항의하러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소리를 높인 사람도 없었고 스마트폰으로 불만을 촬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됐어요. 줄 한가운데쯤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자기 앞에 서 있던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긴장했어요. 드디어 항의가 시작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남성이 직원에게 건넨 건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모니터를 확대해 보니까 작은 봉지였습니다. 과자인지 사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양손으로 받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남성은 손을 저으며 웃고 다시 줄로 돌아갔어요. 파드와 씨가 제 옆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전 그 반응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파드와 씨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하트 씨, 보셨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약 30분 뒤 서울행 승객 중 한 가족이 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부부와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 한 명이었어요. 전 그 가족이 어디로 가는지 모니터로 따라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이었어요. 가족이 휴게실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었고 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문을 열었어요. 아이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초콜릿이었다더라고요. 직원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뭔가를 말했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부모도 웃었고요. 직원은 종이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직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모니터에도 보였어요.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운영팀원 서너 명이 모니터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전 데이터 기록을 멈추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펜이 멈춰 있었어요. 27년 동안 현장에서 펜을 멈춘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대기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지치고 위축돼 있던 얼굴들이 조금씩 펴졌거든요. 초콜릿 하나가 뭘 바꾸겠나 싶겠지만 전 분명히 봤어요. 그 직원이 카운터로 돌아갔을 때 앞에 서 있던 다른 노선 승객에게 전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7시 20분 서버가 복구됐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시스템이 돌아오자 대기열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카운터마다 정상 속도로 체크인이 진행됐고 1시간 뒤에는 로비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그날 저녁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고 하루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체류 시간, 대기열 밀도, 항해 건수, 보안 요원 출동 횟수.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감정 데이터였어요. 모니터에 찍힌 직원들의 표정 변화. 초콜릿을 받기 전과 후의 차이. 그건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였지만 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 끝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 사람들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시스템에 분노하지 않았다.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을 봤다. 전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시스템을 설계해왔어요. 더 빠른 시스템, 더 효율적인 시스템, 더 편리한 시스템. 하지만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진짜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파드와 씨에게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화물 분실센터에 가보고 싶다고요. 어제 점검 소동 중에 회수된 분실물 목록에 태블릿 한 대가 있었거든요. 서울행 승객의 물건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분실물은 그냥 분실물이니까요. 하지만 그 태블릿의 잠금 화면에 뭔가가 열려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전 그게 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수화물 분실센터는 3터미널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철제 선반이 줄지어 있고 회수된 가방과 소지품들이 태그를 달고 놓여 있었어요. 공항의 화려한 출발층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전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계 컨설턴트가 분실물 창고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담당 직원 카림 씨가 선반 한쪽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넣어진 얇은 기기였어요. 어제 점검 소동 때 수화물대 근처 의자 밑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서울행 승객 소지품으로 추정된다고요. 전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잠금 해제가 안 돼 있었지만 화면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전 모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거죠. 화면을 터치하니까 마지막으로 열려있던 앱이 그대로 떴어요. 공유 문서였습니다. 전 처음에는 그냥 여행 일정표인 줄 알았어요. 여행자라면 누구나 만들잖아요. 비행시간이랑 호텔 주소 정도 적어놓은 간단한 메모. 근데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전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30분 단위였어요. 이 문서는 여행 일정을 30분 단위로 쪼개놓고 있었습니다. 도착 후 입국 심사 예상 대기 시간, 수화물 수치까지 예상 소요 시간,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 호텔 체크인 가능 시각, 첫 번째 방문지까지의 거리와 이동 경로. 전부 분 단위로 계산돼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건 많이 봐왔습니다. 꼼꼼한 여행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전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멈춰버렸어요. 혼잡 회피 시간표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 도착층의 시간대별 혼잡도를 정리해 놓은 거였어요. 오전 6시에서 7시는 혼잡, 7시에서 8시는 보통, 8시 이후는 한산. 그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 우측 라인이 평균 2분 빠름, 수화물대 3번이 가장 먼저 가동.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공항 운영 데이터잖아요.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분석하는 수준의 정보를 일반 여행자가 정리해 놓은 거였어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행 커뮤니티나 후기 게시판에서 모은 것 같았습니다. 개인이 이걸 직접 종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카림 씨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거예요? 전 대답하지 않고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 다음 항목에서 전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도 시간 메모였어요. 두바이 현지 기도 시간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파즈르, 두후르, 아스르, 마그립, 이샤. 5번의 기도 시간과 그에 따른 주의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는 일부 상점이 문을 닫을 수 있음. 택시 운전사가 기도를 위해 잠시 정차할 수 있으니 여유 시간 확보. 기도 중인 사람 앞을 지나가지 않기. 기도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기. 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건 효율을 위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을 위한 메모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방문하는 나라의 종교 시간까지 파악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현지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지를 미리 계획해 놓은 거였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공항을 다녀왔지만 방문국의 기도 시간을 여행 일정에 반영한 관광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 계속 내렸어요. 대체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일정 B, 일정 C, 일정 D. 3개의 대안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될 경우, 수화물이 분실될 경우, 현지 교통이 마비될 경우.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었어요.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공항 내 휴식 가능 구역 목록과 무료 음용수 위치. 수화물 분실 시 분실센터 위치와 필요한 서류 목록. 교통마비 시 대체 이동 수단과 예상 비용. 이건 여행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 머릿속에서 단어를 찾았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지? 설계도.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여행 설계도였어요. 자기 여행만을 위한 설계도가 아니라 자기가 방문하는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한 설계도. 전 27년 동안 공항을 설계해 왔는데 이 여행자는 자기 여행을 공항 설계자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을 때 전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지 문화 존중 점검 목록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기. 사진 촬영 전 허락 구하기. 음식 먹을 때 왼손 사용 주의.
현지 화폐로 소액 팁 준비. 인사할 때 가볍게 목례. 택시 이용 시 뒷좌석 탑승. 쓰레기 반드시 가져가기. 전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림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전 수많은 나라의 공항을 다녔어요. 그 공항을 이용하는 수천만 명의 승객을 관찰했고요. 근데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여행자를 본 적이 있었나 돌이켜보면 없었어요. 대부분의 여행자는 자기 편의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뭘 사고. 현지 문화는 기껏해야 가이드북 한 페이지 훑어보는 정도죠.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문서의 핵심은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간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이 설계도의 중심이었어요. 전 그제야 며칠 동안 봐왔던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던 사람들. 보안 검색대에서 미리 전자기기를 꺼내놓던 사람들. 난기류 때 20초 만에 벨트를 매던 사람들. 시스템이 멈췄을 때 직원에게 초콜릿을 건네던 가족.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자기가 머무를 공간을 미리 이해하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된 방문자였어요. 전 분실센터를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발견을 보고서에 어떻게 녹여야 할지, 런던 본사 임원들에게 어떤 언어로 전달해야 할지. 숫자는 이미 충분했어요. 체류 시간 41% 단축, 탑승 시간 16분, 난기류 대응 20초.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 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결심했어요. 보고서를 쓰자. 제대로 쓰자. 숫자뿐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3주간의 데이터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전 사무실에 틀어박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두바이에서 수집한 열사흘치 관찰 기록, 실시간 동선 추적 데이터, 시간대별 체류 분석, 승무원 인터뷰 녹취, 그리고 그 태블릿에서 본 설계도의 구조까지. 전부 하나의 보고서로 엮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저는 보고서를 숫자로 채워왔거든요. 동선 재배치로 체류 시간 몇 퍼센트 단축, 안내판 교체로 역류 발생률 몇 퍼센트 감소, 검색대 레이아웃 변경으로 처리 속도 몇 퍼센트 향상. 원인은 항상 설계였고 결과는 항상 숫자였어요. 그게 제 보고서의 문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원인이 설계가 아니었거든요. 원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서에 쓰지? 전 며칠 동안 첫 문장을 쓰지 못하고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결국 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숫자부터 쓰자. 숫자가 말하게 하자. 감정은 나중에 숫자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만 채우자.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3터미널 승객 동선 효율 분석, 서울 노선 사례 연구. 첫 번째 섹션은 데이터 비교였어요. 서울 노선과 주요 노선 6개의 체류 시간, 대기열 밀도, 동선 역류 발생 빈도, 보안 검색대 통과 속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차이가 극명했어요. 체류 시간 41% 단축. 동선 역류 발생률 거의 0. 보안 검색대 통과 속도 23% 빠름. 어떤 노선과 비교해도 서울 노선만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전 원인 분석을 했어요. 공항 설비는 동일하고 절차도 동일하고 안내 체계도 동일합니다. 바뀐 건 하나 승객이었어요. 전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서울 노선 승객들의 행동 패턴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사전 동선 파악, 자발적 간격 유지, 주변 승객 배려, 직원 존중 행동.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체 효율을 끌어올린 거였어요. 세 번째 섹션이 핵심이었습니다. 제안이었거든요. 전 이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공항 설계에 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제안은 안내판 재배치였습니다. 서울 노선 승객들이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분산 이동하는 걸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기존 안내판은 한 방향으로만 유도하고 있었어요. 출구 이쪽이라고. 근데 그러면 모든 승객이 같은 방향으로 몰리니까 병목이 생기는 거죠. 전 안내판을 다방향 분산 유도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출구가 세 방향에 있다는 걸 동시에 보여주면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거든요. 서울 노선 승객들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던 걸 안내판이 대신 해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제안은 보안 검색대 트레이 배치 변경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색대 바로 앞에 트레이가 쌓여 있었어요. 승객이 검색대에 도착해서야 트레이를 잡고 그때부터 짐을 풀기 시작하죠. 뒤에 줄이 밀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 트레이를 대기열 중간 지점, 그러니까 검색대에서 약 5m 전방에 배치하자고 제안했어요. 승객이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리 트레이를 잡고 전자기기를 꺼내고 재킷을 벗어놓고 검색대에 도착하면 트레이만 올리면 되는 구조. 서울 노선 승객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하고 있던 행동을 공간 설계로 유도하는 거였죠. 전 보고서를 쓰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7년 동안 전 설계자의 관점에서 승객 행동을 바꾸려 했거든요. 더 명확한 안내판, 더 넓은 통로, 더 강한 유도 장치.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였어요. 승객의 행동에서 설계를 배운 거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저를 가르친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본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건 두바이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발표는 이틀 뒤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런던 본사 임원 4명, 두바이 공항 운영본부장, 파드와 씨, 그리고 저. 전 긴장했습니다. 숫자 부분은 자신 있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하니까요. 근데 제안 부분에서 질문이 나올 게 분명했거든요. 왜 서울 노선 승객 행동을 기준으로 전체 공항을 재설계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충분한지. 발표를 시작했어요. 데이터 비교 부분에서는 예상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명확하니까요. 체류 시간 41% 단축이라는 수치에 운영본부장이 잠깐 눈을 크게 떴지만 데이터가 뒷받침하니까 이의는 없었어요. 문제는 제안 부분이었습니다. 안내판 재배치와 트레이 배치 변경 방안을 설명하자 런던 본사 수석 부사장 헨리 씨가 질문했어요. 하트 씨, 이 제안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 특정 노선 승객의 행동 패턴이라는 거죠? 그걸 전체 노선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죠?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전 준비한 답변을 꺼냈어요. 이 승객들의 행동 패턴은 문화적 특성입니다. 다른 노선 승객에게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행동이 만들어낸 공간 효율의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사전 분산, 간격 유지, 사전 준비. 이 세 가지를 공간 설계로 유도하면 문화와 관계없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공간이 사람을 안내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너머로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바이 운영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내판 재배치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트레이 배치 변경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게 없고요. 시범 운영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헨리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예상 효율 개선 수치가 어떻게 되죠? 전 대답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체 터미널 평균 체류 시간 19% 단축을 예상합니다. 19%. 그 숫자가 나오자 화면 저편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9%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공항 운영에서 체류 시간 5%만 줄여도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돼요. 19%면 그 4배에 가까운 거죠. 헨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터미널 시범 운영 승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전 노선 확대 적용 검토하겠습니다. 전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27년 동안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런 보고서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설계자가 아닌 승객에게서 답을 찾은 보고서. 효율의 원인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보고서.
3주 뒤 시범 운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내판 재배치 후 수화물대 주변 밀집도가 22% 감소했어요. 트레이 사전 배치 후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 17% 단축됐고요. 두 가지를 합치니까 전체 터미널 평균 체류 시간이 19% 줄었습니다. 제 예상치와 거의 일치했어요. 운영본부에서 바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해당 모델 전 노선 확대 적용 승인. 한 국가 승객의 행동 습관이 글로벌 공항의 새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파드와 C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트 씨, 축하해요. 근데 알아요? 이건 하트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트 씨가 한 건 그걸 본 거예요. 이미 거기 있던 걸. 전 그 말에 웃었습니다. 맞아요. 전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걸 숫자로 옮긴 것뿐이었죠. 하지만 보고서에 쓰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전 그걸 개인 메모장에만 적어두었습니다. 보고서가 승인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개인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돌아온 뒤로 가끔씩 그 메모장을 펼쳐봤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숫자만 담았거든요. 체류 시간, 통과 속도, 밀집도, 효율 개선율. 하지만 숫자로 담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메모장에만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메모. 수화물대에서 한 걸음 물러서던 사람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뒤로 빠져서 다음 사람이 짐을 꺼낼 공간을 만들어주던 그 장면. 전 27년 동안 그 한 걸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에 유도선을 그리고 안내판을 세우고 봉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도선 없이도 안내판 없이도 그냥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메모. 보안 검색대 옆 라인에서 소란이 벌어졌을 때 자기 줄을 유지한 채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란 속으로 걸어가 독일인 가족의 어깨를 내려놓게 만든 40대 여성. 그 여성은 직원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부탁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거였죠. 세 번째 메모. 시스템이 2시간 동안 멈췄을 때 카운터를 두드린 사람도 소리를 지른 사람도 카메라를 들이민 사람도 없었다는 것. 대신 직원에게 과자를 건넨 남성이 있었고 휴게실까지 찾아가 초콜릿을 전한 가족이 있었다는 것.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시스템에 분노하지 않고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을 본 사람들이었다는 것. 네 번째 메모. 분실된 태블릿 속 설계도. 30분 단위 일정표, 혼잡 회피 시간표, 기도 시간 메모, 현지 문화 존중 점검 목록. 효율이 아니라 존중이 중심에 있던 그 문서. 관광객이 아니라 준비된 방문자의 흔적. 전 이 메모들을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항을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존중한 거였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전 공항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공항이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1분이라도 빠르게 통과시키고 1m라도 동선을 줄이고 1%라도 정체를 해소하는 것. 그게 공항 설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공간이 사람을 이끈다. 그게 제 27년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두바이에서 전 정반대의 현상을 목격했어요. 사람이 공간을 이끄는 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공간을 존중할 때 공간이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하는 걸 본 겁니다. 전 그동안 승객을 통제의 대상으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안내해야 하고 멈출 수 있으니까 유도해야 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분리해야 한다고. 그게 설계의 기본 전제였죠. 인간은 군중 속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 전제 위에 제 경력 전체가 세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니, 합리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배려적이었습니다. 자기 효율만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라 옆 사람의 효율까지 고려하며 움직였어요. 그 차이가 쌓여서 41%라는 숫자가 된 거였습니다. 공식 보고서 말미에 전 이렇게 적었어요. 본 사례 연구의 결론은 설계 개선안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입니다. 공항 효율의 최종 변수는 시설이 아니라 승객의 태도이며 특정 문화권 승객이 보여준 자발적 질서와 상호 배려가 물리적 설계 변경 이상의 효율 개선을 만들어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쓰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개인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만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내 편견을 수정해야 한다. 솔직히 쓰기 부끄러운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전 아시아를 잘 모르는 채로 27년을 보냈거든요. 유럽과 중동 공항이 제 주 무대였고 아시아는 늘 주변부였어요. 가끔 도쿄나 싱가포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한국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작은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은 배울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어요. 그 이미지가 두바이 공항 관제실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사람들이 보여준 건 빠른 성장이 아니었어요. 깊은 배려였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공간에 대한 존중,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가 떠난 뒤에도 그 공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 그건 선진국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단련된 마음이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며칠 전 두바이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습니다. 안내판 재배치와 트레이 사전 배치를 시행한 이후 서울 노선 승객 만족도가 94%를 기록했다고요. 전체 노선 평균이 78%인데 서울 노선만 유독 높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 노선 근무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다른 노선 대비 26% 낮게 나왔습니다. 나디아 씨가 말했던 게 숫자로도 증명된 거였어요. 전 그 데이터를 보면서 두바이 관제실에서 파드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승객들이 이 공항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코웃음을 쳤었죠. 이제는 아닙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금도 그 메모가 붙어 있어요. 두바이 관제실에서 적은 한 줄. 이건 규율이 아니다. 문화다. 그 옆에 하나를 더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항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공항을 존중했다. 27년 동안 전 공항을 설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항을 설계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 설계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 공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설계. 그걸 가르쳐 준 건 어떤 교수도, 어떤 논문도, 어떤 선배 설계자도 아니었어요. 두바이 공항 수화물대에서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옆 사람의 트레이를 밀어준 손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춘 날, 지친 직원에게 초콜릿을 건넨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분실된 태블릿 속 남의 나라 기도 시간까지 챙긴 그 설계도였습니다. 작은 준비와 조용한 배려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의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화려한 기술도, 막대한 예산도 아니었어요. 반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옆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는 것. 그게 300명이 모이니까 시스템이 됐고 그 시스템이 전 세계 공항의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전 이제 압니다. 한국의 힘은 크고 빠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작고 조용한 것에 있었습니다. 반걸음의 양보, 한마디의 감사, 한 장의 준비. 그게 쌓여서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